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경혜공주 특집 기대되시나요? 단종의 친누나 경혜공주. 이름만 들으면 그 비극적인 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이분의 인생은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는 1455년 경혜공주 나이 21세 때 이야기입니다. 계유정난으로 동생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고 남편은 유배당하는 최악의 상황. 그런데 이 21세 여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병상에 누워서 나 죽을 거다라고 선언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단식투쟁이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목숨을 건 협상이었습니다. 과연 경혜공주는 어떻게 권력자 세조를 굴복시켰을까요? 그 긴박했던 72시간의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1455년 6월. 경혜공주 나이 21세. 요즘으로 치면 대학교 4학년쯤 되는 나이죠. 이 젊은 여성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날입니다. 그날 밤 경혜공주는 자신의 집에 있었습니다. 북촌, 정확히는 양덕방이라는 곳이었죠. 요즘으로 치면 종로구 개동, 가회동 일대입니다. 지금도 한옥마을로 유명한 그 북촌 맞습니다. 당시에도 한성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왜 하필 공주의 집이 이곳에 있었을까요? 아버지 문종이 경혜공주가 결혼할 때 이 집을 지어줬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요. 실록에 보면 30여 채의 민가를 헐어서 공주의 집을 지었다고 나옵니다. 요즘으로 치면 평창동이나 성북동의 호화저택 30채를 철거하고 대통령 딸 집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시 신하들이 너무 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종은 이렇게 반박했죠. 다시 조사해보니 5채만 허물었다던데. 게다가 어차피 고위 관료들이라 다른 집도 있으니 뭔 상관이냐? 요즘 같으면 청문회감인데 문종은 딸을 위해 밀어붙였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경혜공주는 어머니 없이 결혼했습니다. 현덕 왕후 권씨는 경혜공주가 10세 때 단종을 낳다가 산후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딸바보 문종으로서는 가여운 딸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둘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궁궐에서 가까운 곳에 살게 하려는 거였어요. 왜? 어린 단종을 위해서입니다. 당시 단종은 12살. 아버지는 병약하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가족이 9살 위 친누나뿐이었죠. 그래서 단종은 궁궐보다 누나 집에 자주 머물렀습니다. 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상께서 영양리의 집에서 지내시는 것을 편안해 하시니 당장 수강궁으로 돌아오실 필요는 없다. 신하들까지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12살 어린 왕이 차가운 궁궐보다 누나 집에서 더 편안해 한다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보다 친누나 집을 더 좋아하는 대통령 같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경호의 허점이 된 겁니다. 궁궐이라면 수백 명의 군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대규모 병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공주의 집은 경호가 훨씬 허술합니다. 소수의 물의 배만으로도 장악이 가능한 거예요. 수양대군이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1455년 6월 어느 날 밤, 단종은 경혜공주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양대군이 이끄는 무리가 들이닥칩니다. 경혜공주는 그 순간을 어떻게 맞았을까요? 실록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은 가능합니다. 한밤중 칼을 든 무장한 무리가 쳐들어옵니다. 비명소리, 고함, 칼 부딪히는 소리. 21세 여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더 끔찍한 건 자기 집이 동생의 왕권을 빼앗는 현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가족 모임을 하던 자기 집이 쿠데타 본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수양대군은 12살 단종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김종서, 황보인 등 단종을 지키던 대신들을 제거합니다. 계유정난의 시작입니다. 윤유월.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나고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합니다. 경혜공주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동생이 억지로 왕위를 내놓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12살 어린 동생이 어른들에게 둘러싸여 나는 왕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 누나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즉위 후 바로 숙청을 시작합니다. 단종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제거하는 거죠. 해빈 양씨 세종의 후궁이자 단종의 유모 역할을 했던 분. 유배. 금성대군 세종의 아들, 단종의 삼촌. 유배. 그리고 영양의 정종 경혜공주의 남편. 김포 통진으로 유배. 남편 정종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특별한 죄는 없었습니다. 그냥 단종과 가까웠다는 것, 경혜공주의 남편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험 인물이었던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전 정권의 사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배당한 거죠. 경혜공주의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할아버지 세종 이미 돌아가심. 할머니 소원왕후 이미 돌아가심. 아버지 문종 이미 돌아가심. 어머니 현덕왕후 이미 돌아가심. 동생 단종 왕위를 빼앗김. 남편 정종 유배당함.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21세 여성이 완전히 고립된 겁니다. 요즘으로 비유하면 어떨까요? 대학생 나이에 부모는 다 돌아가시고 동생은 사기당해서 전 재산을 잃고 남편은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절망감이 어땠을까요? 유배 소식을 듣고 며칠 후 경혜공주는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세조에게 전합니다. 내가 중병에 들었다. 중병이요? 진짜 아팠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시대 언어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요즘 식으로 말하면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 내가 죽으면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왜 이게 협박이 될까요? 세조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계유정나는 명목상 양위였습니다. 단종이 자발적으로 왕위를 물려줬다는 형식이었죠. 하지만 누가 봐도 쿠데타였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이 조카 왕위를 빼앗았다는 소문이 퍼졌죠. 이런 상황에서 경혜공주마저 죽는다면, 그것도 자살이라도 한다면, 수양대군이 조카 왕이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조카 딸까지 죽게 만들었다. 요즘으로 치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청와대 앞 분향소가 세워지고 국민 여론이 들끓고 탄핵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세조 본인도 사람입니다. 조카 딸이에요. 아무리 권력을 위해 조카 왕위를 빼앗았다고 해도 조카 딸이 죽는 건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심리적 부담이 엄청났겠죠. 경혜공주는 바로 이 점을 노린 겁니다. 나는 왕족이다.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안다. 내가 죽으면 당신은 끝이다. 물론 경혜공주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했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병에 들었다는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소식을 들은 세조는 당황합니다. 공주가 병에 들었다고? 세조는 즉각 조치를 취합니다. 당일에 약과 어의를 보냅니다. 그리고 정종의 유배지를 옮깁니다. 원래 정종은 강원도 영월에 유배될 예정이었습니다. 영월은 한양에서 멉니다. 요즘으로 치면 강원도 산골이죠. 가기도 어렵고 연락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조는 유배지를 경기도 양근으로 변경합니다. 양근은 지금의 양평군입니다. 한양에서 훨씬 가깝죠. 요즘으로 치면 강원도 산골에서 경기도로 바꿔준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세조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정종의 유배지가 양근으로 바뀐 다음 날, 딱 하루 만입니다. 단종이 세조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합니다. 영양이의 공주가 그 병을 내게 고해왔는데 그 뜻은 아마도 정종을 돌아오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누나가 나한테 하소연했다.
남편을 완전히 풀어달라는 거다. 그러니까 빨리 조치 취해라. 12살 단종이 세조에게 이런 요구를 하기가 쉬웠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왕위를 빼앗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명목상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권력이 없죠. 자칫하면 자기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단종이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누나 때문입니다. 평생 자신을 돌봐준 유일한 가족. 그 누나가 죽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2살 소년으로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단종의 정갈 속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었을 겁니다. 누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요즘으로 치면 누나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다는 암시였던 거죠. 세조는 더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조카 딸만 문제가 아니라 조카 상황까지 문제가 된 겁니다. 단종의 정가를 받은 세조는 즉시 결정을 내립니다. 정종을 석방하라. 정종의 유배지가 영월에서 양근으로 바뀐 지 하루 만에 정종은 완전히 석방되어 한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소식을 들은 경혜공주는 병상에서 일어납니다. 기적의 회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애초에 진짜 병이 아니었으니까요. 경혜공주의 병상 시위가 성공한 겁니다. 목숨을 건 협상에서 승리한 거죠. 정리해볼까요? 경혜공주의 전략은 이랬습니다. 1단계 중병에 들었다. 협박의 시작. 2단계 세조의 첫 조치 어의 유배지 변경 거부. 3단계 단종을 통한 압박 강화 추가 압력. 4단계 완전한 요구 관철 정종 석방 승리. 5단계 병상에서 일어남 시위 종료. 요즘으로 비유하면 어떨까요? 단식 투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정부가 의사 보내줄게 물은 마셔라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거부합니다. 내 요구를 100% 들어줘야 한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까지 가세합니다. 저 사람 죽으면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 결국 정부가 항복합니다. 알았어, 요구 다 들어줄게. 그러자 단식자가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딱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정종이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혜공주는 남편과 재회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종은 공식적으로 죄를 사면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정종이 한양에 온 건 공주가 아프니까 임시로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공주의 병이 나았으니 다시 유배지로 돌아가야 했던 거죠. 실제로 삼사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에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정종은 죄인입니다. 임시로 한양에 왔으니 이제 다시 유배지로 보내야 합니다. 세조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결국 정종은 수원으로 유배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수원은 양금보다는 가깝지만 그래도 한양 밖이죠. 요즘으로 치면 경기도 외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조가 한 가지 배려를 합니다. 경혜공주가 원한다면 정종과 함께 수원으로 가도 좋다. 공주가 남편을 따라 유배지에 가는 것을 허락한 겁니다. 이건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보통은 죄인 가족이라도 유배지에 동행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세조는 경혜공주를 특별히 배려한 거죠. 아마 이런 계산이었을 겁니다. 공주가 또 병상 시위를 하면 골치 아프다. 차라리 남편이랑 같이 있게 해주자. 대신 한양에서 멀리 떨어뜨려서 단종이랑 접촉 못하게 하면 되지. 3사에서 또 반발합니다. 정종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세조는 유배지를 수원에서 조금 더 먼 김포 통진으로 바꿉니다. 지금의 김포시 통진읍이죠. 21세 경혜공주는 결심합니다. 남편을 따라가겠습니다. 공주가 유배지로 간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경혜공주는 여전히 공주였습니다. 왕족의 신분이었죠. 궁궐에 남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만 유배 보내고 자신은 편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경혜공주는 남편을 따라 유배지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랑이었을 겁니다. 경혜공주와 정종은 16세에 혼인했습니다. 5년을 함께 산 부부였죠.
남편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싶었을 겁니다. 둘째, 한양에 혼자 남아있기 싫었을 겁니다. 세조가 집권한 한양. 동생은 왕위를 빼앗겼고 자신의 집은 쿠데타 현장이 되었던 곳. 그곳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셋째, 정치적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세조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죠. 나는 당신의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죄인 취급받는 남편과 함께 있겠다. 요즘으로 비유하면 어떨까요? 재벌집 딸이 있습니다. 남편이 정치적 이유로 유배를 갑니다. 딸은 재벌집에 그냥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딸은 말합니다. 나는 남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왜? 너는 죄가 없잖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하지만 딸은 고집합니다. 남편이 어디 가든 나도 같이 갈 거예요. 경혜공주가 딱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경혜공주는 남편 정종과 함께 김포 통진으로 갑니다. 통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지금의 김포시 통진읍입니다. 한양에서 그리 멀지는 않지만 당시로서는 시골이었죠. 유배지이긴 했지만 경혜공주는 여전히 공주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품위는 유지할 수 있었어요. 종들을 부리고 집도 어느 정도 갖춘 상태였죠. 요즘으로 치면 귀양은 같지만 그래도 작은 저택에서 하인들과 함께 사는 정도였던 겁니다. 경혜공주와 정종은 통진에서 함께 지냅니다. 어쩌면 이 시기가 두 사람에게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양의 권력 투쟁에서 벗어나 시골에서 조용히 부부가 함께 지내는 것. 비록 유배라는 형식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했을 수도 있죠. 이때 경혜공주의 나이 21세. 정종도 비슷한 나이였을 겁니다. 젊은 부부가 시골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거죠. 하지만 이 평화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1년 후 1456년 사육신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경혜공주의 인생은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혜공주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함께 했습니다. 21세 젊은 여성이 어떻게 권력자를 상대로 승리했는지, 목숨을 건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경혜공주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여성이고 왕족이라는 신분에 갇혀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를 활용했습니다. 바로 목숨이었죠. 내가 죽으면 당신도 끝이다. 이 한마디로 권력자를 무릎 꿇린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떨까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경혜공주는 정치적 부담, 여론, 그리고 인간적 양심을 건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정종은 풀려났지만 완전히 자유로워진 건 아니었고 결국 유배는 계속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사육신 사건, 단종의 죽음, 그리고 남편의 거열형까지 경혜공주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시기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저널 그날 경혜공주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21세 경혜공주가 병상 시위로 세조를 굴복시키고 남편 정종의 석방을 이끌어냈던 이야기. 정말 통쾌했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오늘은 경혜공주가 남편을 따라 3번의 유배지를 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원, 통진, 그리고 광주. 점점 멀어지는 유배지, 점점 조여오는 감시망.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배 생활 중에 경혜공주는 첫 아이를 낳습니다. 혼인 9년 만에 말이죠. 왜 하필 유배지에서? 그리고 점점 강화되는 감시 속에서 이 부부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로맨스와 비극이 교차하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1455년 7월. 경혜공주는 남편 정종과 함께 김포 통진으로 향합니다. 정종이 처음 유배될 뻔했던 곳이 어디였죠?
강원도 영월, 그 다음이 경기도 양근, 그 다음이 수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통진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강원도 산골에서 점점 서울 가까운 곳으로 옮겨진 거죠. 경혜공주의 병상 시위 덕분이었습니다. 통진은 지금의 김포시 통진읍입니다. 한강 하구 쪽이죠.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수도권 외곽 정도. 유배지라고 해서 감옥에 갇힌 건 아닙니다. 정종과 경혜공주는 작은 집을 얻어 그곳에서 살았어요. 물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부부가 함께 생활할 수는 있었습니다. 경혜공주는 여전히 공주 신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죄인이었지만 경혜공주 본인은 죄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종들을 부릴 수 있었고 최소한의 품위는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비유하면 어떨까요? 남편이 정치적 이유로 지방에 연금되었는데 아내가 자발적으로 따라간 겁니다. 돈은 있으니까 작은 집을 얻어 하인들과 함께 살면서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 시기가 어쩌면 두 사람에게는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양에 있을 때는 어땠나요? 경혜공주는 공주로서 각종 의전을 지켜야 했고 궁궐에 자주 가야 했고 동생 단종을 돌봐야 했습니다. 남편 정종도 부마로서 여러 책임이 있었죠. 하지만 통진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부부가 조용히 지내면 됩니다. 물론 유배라는 낙인이 있고 자유롭게 한양에 갈 수도 없고 언제 상황이 나빠질지 모르는 불안감은 있었겠죠. 하지만 적어도 두 사람은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경혜공주와 정종의 나이가 각각 21세, 22세 정도. 요즘으로 치면 대학생 나이죠. 젊은 부부가 시골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이 시기까지 두 사람은 계속 각방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경혜공주가 16세에 결혼한 후로 계속 상을 당했거든요. 할아버지 세종, 아버지 문종, 그리고 계유정난. 슬픔과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상중에는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는 게 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혼인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던 겁니다. 1456년 6월, 통진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지내던 경혜공주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육신 사건이 터진 겁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6명의 신하가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전 대통령 복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쿠데타 음모죄로 잡힌 거나 마찬가지죠. 세조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성산문이 폭탄 발언을 합니다. 상황 단종도 거사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단종이 복위 운동에 연루되었다는 거니까요. 세조와 측근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 이제 단종 주변을 완전히 정리할 명분이 생겼구나. 그리고 칼날이 정종에게도 향합니다. 정종은 단종의 매형입니다. 당연히 복위 운동과 연결될 수 있는 인물이죠. 실제로 연루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의심받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세조는 즉각 조치를 취합니다. 첫째, 정종을 시중하던 종들을 모두 쫓아냅니다. 지방의 관노로 전락시켜버려요. 요즘으로 치면 비서진을 전부 해고하고 시골로 추방한 겁니다. 둘째, 정종의 재산을 모두 몰수합니다. 혹시라도 돈으로 뭔가 음모를 꾸밀까 봐서요. 셋째, 유배지를 바꿉니다. 경기도 통진에서 광주로. 전라도 광주요. 요즘의 광주광역시가 아닙니다. 경기도 광주죠. 지금의 광주시입니다. 당시로서는 꽤 먼 곳이었어요. 왜 이렇게 멀리 보냈을까요? 한양에서 멀리 떨어뜨려서 단종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서울에서 지방 외딴 곳으로 추방한 거죠. 1456년 6월, 정종은 광주로 떠납니다. 그리고 세조는 다시 한번 경혜공주에게 말합니다.
공주가 원한다면 정종을 따라 광주로 가도 좋다. 세조는 경혜공주를 배려한 걸까요? 아닙니다. 차라리 같이 보내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경혜공주가 한양에 혼자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병상 시위를 할 수도 있고 단종과 접촉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골치 아픕니다. 차라리 남편과 함께 멀리 보내버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경혜공주를 한양에서 멀리하고 동시에 내가 배려해줬다는 명분도 얻는 겁니다. 22세 경혜공주는 또다시 결심합니다. 남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통진보다 훨씬 먼 곳입니다. 광주. 한양에서 며칠을 가야 하는 곳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말렸을 겁니다. 공주마마, 너무 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한양에 남으시는 게. 하지만 경혜공주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경혜공주와 정종은 광주로 향합니다. 긴 여정이었을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몇 시간을 가는 거니까요. 도착한 광주. 통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째, 감시가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집 주변에 담장과 난간이 높게 둘러쳐졌어요. 감시병들도 배치되었고요. 둘째, 남종을 부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여종 3명만 데리고 있을 수 있었어요. 왜 남종을 금지했을까요? 남자 종들을 시켜서 무슨 음모를 꾸밀까봐 걱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 남종을 시켜 한양에 연락을 하거나 무기를 구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으니까요. 여종 3명만 허락한 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려는 거였죠. 요즘으로 치면 가사도우미 3명만 고용할 수 있는 겁니다. 통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에서는 거의 연금 상태나 마찬가지였어요. 경혜공주와 정종은 높은 담장 안에 갇혀 지냅니다. 22세, 23세의 젊은 부부가 감옥 같은 집에서 서로만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1457년 6월,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당하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됩니다. 10월, 영월에서 단종이 죽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죽었다고만 나오지만 실제로는 세조의 명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소식이 광주에 있는 경혜공주에게 전해집니다.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관리가 와서 통보했을 겁니다. 노상군이 영월에서 돌아가셨습니다. 22세 경혜공주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실록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은 가능합니다. 12살 어린 동생. 자신이 거의 키운 것이나 마찬가지인 동생. 유일한 혈육. 그 동생이 17살의 나이에 외딴 산골에서 쓸쓸히 죽었습니다. 누나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아마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울었을 겁니다. 남편 정종도 슬펐을 겁니다. 단종은 자신의 처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 때문에 단종이 더 고통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도 들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광주의 높은 담장 안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단종 사후 정종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종이 위험인물 1순위가 되었거든요. 저 사람이 단종 복수를 꾀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실제로 정종은 공공연히 세조에게 반감을 드러냅니다.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세조를 비난하는 말을 했다고 해요. 요즘으로 치면 연금된 사람이 대통령이 내 처남을 죽였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죠.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종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경혜공주와 정종에게는 평화로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1458년, 경혜공주 나이 23세. 경혜공주가 임신을 합니다. 혼이 난 지 9년 만입니다. 16세에 결혼해서 23세의 첫 임신이니까요.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계속 상중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아버지, 계유정난, 사육신 사건, 단종의 죽음. 슬픔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종이 죽은 후 1년쯤 지나서 임신을 한 겁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두 사람이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했을 겁니다. 단종이 죽고 모든 게 끝났다는 절망감. 그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둘째, 이제 더 이상 상을 치를 일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다 끝났으니 이제는 우리 삶을 살자는 거죠. 셋째, 오히려 감시가 강화된 상황에서 갈 곳이 없으니 부부가 더 가까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담장 안에 갇혀서 서로만 바라보며 지내니까요. 요즘으로 비유하면 어떨까요? 정치적으로 연금된 부부가 있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집에서 서로만 바라보며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집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깁니다. 경혜공주와 정종이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1458년 경혜공주는 광주 유배지에서 첫 아들 정미수를 출산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새 생명이 태어난 겁니다. 정종도 감격했을 겁니다. 내게도 아들이 생겼다. 죄인 신분이고 유배 중이고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아들이 태어난 건 큰 희망이었을 거예요. 경혜공주는 아들을 안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지. 이 아이만큼은.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61년 정종이 역모죄로 고발됩니다. 무슨 역모냐? 정확한 내용은 기록에 애매하게 나옵니다. 반역을 도모했다는 정도만 나오죠. 실제로 역모를 계획했을까요? 아니면 누명일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정말로 뭔가 계획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종이 죽은 후 정종은 공공연히 세조를 비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복수를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죠. 둘째, 누명일 수도 있습니다. 세조 입장에서는 정종이 언제든 위험 인물이 될 수 있으니까 아예 제거해버리려고 누명을 씌웠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1461년 정종은 거열령에 처해집니다. 거열령이 뭐냐고요? 사지를 소나 말에 묶어서 찢어 죽이는 형벌입니다. 조선시대 최고 수준의 극형이죠. 요즘으로 치면 사형보다 더한 공개 처형으로 본보기를 보이는 겁니다. 이 소식이 광주에 있는 경혜공주에게 전해집니다. 경혜공주는 당시 26세, 그리고 둘째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열령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임신부.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아들 정미수는 겨우 3살. 뱃속의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경혜공주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동생은 살해당하고, 이제 남편마저 거열령을 당했습니다. 26세 여성에게 이보다 더한 비극이 있을까요? 실록에는 경혜공주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사에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경혜공주는 관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왕의 딸이다. 비록 죄가 있어 귀양을 왔지만 수령이 어찌 감히 나에게 관비의 사역을 시킨단 말이냐? 무슨 뜻일까요? 남편이 역적으로 처형되었으니 연좌제로 경혜공주도 노비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당당하게 거부합니다. 나는 왕족이다. 왕의 딸이다. 이 말은 세조에게 들으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권력자여도 나는 선왕의 딸이다. 함부로 대하지 마라. 실제로 경혜공주는 노비로 전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주 신분은 끝까지 유지되었거든요. 남편은 역적이었지만 경혜공주 본인은 죄가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경혜공주와 두 자녀는 모두 왕족입니다. 조선시대에 왕족을 노비로 만든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경혜공주는 공주 신분을 유지했고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반년 후 1462년 5월 세조가 경혜공주에게 노비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내수사로 하여금 집을 지어주게 합니다. 왜 갑자기? 아마도 세조도 죄책감이 들었을 겁니다. 조카 딸의 남편을 거열령에 처했으니까요. 게다가 여론도 좋지 않았을 거예요. 단종도 죽이고 단종 누나의 남편도 죽이고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세조는 경혜공주를 한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집과 노비를 제공해 줍니다. 경혜공주는 둘째 딸을 출산한 후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6년 만에 귀환입니다. 1456년에 광주로 갔으니까요. 하지만 경혜공주의 마음은 복잡했을 겁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건 좋은데 이건 세조의 시혜입니다. 원수의 도움을 받는 거죠. 게다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세조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경혜공주는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원수의 도움을 받아도 되는가?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결국 경혜공주는 결단을 내립니다. 아이들은 궁궐에 맡기고 자신은 비구니가 되기로.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첫째,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궁궐에 맡겨야 아이들이 교육도 받고 미래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세조와 정희왕후가 보살펴주니까요. 둘째, 자신은 세조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원수를 매일 보면서 사는 건 죽기보다 싫었을 거예요. 셋째,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었을 겁니다. 가족도 다 잃고 남편도 잃고 살 이유가 없는데 아이들 때문에 억지로 버티는 거죠. 1462년 경혜공주는 27세의 나이에 정업원에 출가합니다. 정업원은 왕실 여성들을 위한 절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왕족 전용 수녀원 같은 거죠. 경혜공주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됩니다. 3살 아들 정미수, 갓 태어난 딸, 두 아이를 두고 절로 들어간 겁니다. 어머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지만 경혜공주는 이게 최선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아이들아, 엄마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만 엄마는 세상과 멀어져야 한다. 너희는 궁궐에서 잘 자라거라. 자, 여러분. 오늘은 경혜공주의 두 번째 에피소드였습니다. 수원, 통진, 전라도, 광주. 3번의 유배지를 전전하며 남편과 함께한 경혜공주. 감시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거열령을 당하고 경혜공주는 27세의 비구니가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랑의 힘입니다. 유배지에서도 감시 속에서도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둘째, 모성의 위대함입니다. 경혜공주는 원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자녀를 지키려 했습니다. 셋째, 삶의 선택입니다.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출가를 선택한 경혜공주의 결단.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비구니가 된 경혜공주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세조와의 마지막 대면까지 다루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저널 그날 경혜공주 특집 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27세의 경혜공주가 두 아이를 궁궐에 맡기고 정업원에 출가했던 이야기. 비구니복을 입고 속세와 인연을 끄는 모습이 너무 슬펐습니다. 오늘은 그로부터 4년 후 이야기입니다. 1465년 경혜공주 나이 31세. 출가한 지 4년 만에 경혜공주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바로 세조를 직접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왜? 아들 정미수가 10살이 되었거든요. 조선시대 법도상 10살이 되면 궁궐을 나가야 합니다. 이제 아들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받아야 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철천지원수를 만나러 가는 비구니 공주. 과연 그 만남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후 경혜공주의 삶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복수와 용서, 모성애와 자존심이 교차하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1462년 27세의 경혜공주는 정업원에 출가합니다. 정업원이 어디냐고요? 지금의 서울 종로구 정업원터 창덕궁 근처였습니다. 왕실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절이었죠.
요즘으로 비유하면 왕족 전용 수녀원 같은 곳입니다. 일반 백성들의 절이 아니라 왕실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경혜공주는 여기서 비구니로 살아갑니다. 머리를 깎고 회색 승복을 입고 불경을 읽고 염주를 돌리며 지내는 거죠. 하지만 일반 비구니들과는 달랐습니다. 경혜공주는 여전히 왕족이었으니까요. 최소한의 시중은 받았을 겁니다. 완전히 가난하게 산 건 아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재벌집 딸이 수녀원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개인 방은 있고 어느 정도 편의는 누리는 정도. 경혜공주는 정업원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불경을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겠죠. 무엇을 위해? 죽은 가족들을 위해.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동생, 남편. 모두 명복을 빌었을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가족도 걱정했을 겁니다. 궁궐에 있는 두 아이들. 3살 아들 정미수와 갓난아기 딸. 잘 크고 있을까? 엄마 없어서 슬프진 않을까? 아이들을 두고 떠나온 엄마의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경혜공주는 참았습니다. 이게 아이들을 위한 최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어쩌면 경혜공주에게 정업원은 피난처였을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단절된 곳. 세조도 볼 필요 없고 권력 투쟁도 없고 그저 조용히 기도하며 지낼 수 있는 곳. 요즘으로 치면 모든 걸 내려놓고 산속 암자에 들어간 거나 비슷합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경혜공주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들 정미수는 정의왕후가 직접 키웁니다. 정의왕후는 세조의 아내죠. 그러니까 경혜공주의 입장에서는 원수의 아내입니다. 왜 정의왕후가 정미수를 키웠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의왕후는 원래 아이를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종과 자을산 군훗날의 성종도 있었지만 다른 아이들도 데려다 키우는 걸 좋아했어요. 둘째, 죄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남편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경혜공주의 남편을 죽였잖아요. 그 보상 심리로 아이는 잘 키워주려 했던 거죠. 셋째, 정치적 계산도 있었을 겁니다. 정미수를 잘 키워주면 우리는 경혜공주를 박해하지 않았다는 명분이 생기니까요. 어쨌든 정미수는 궁궐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자랍니다. 정의왕후의 아들 자을상군과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며 자랐어요. 요즘으로 치면 전 대통령 조카가 청와대에서 현 대통령 자녀와 함께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정미수는 영특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정의왕후가 매우 아꼈다고 해요. 하지만 정미수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역적으로 죽었다는 것, 어머니가 절에 있다는 것, 어린 나이에 이런 걸 알면 어떤 기분일까요?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생이 우리 아빠는 정치범이었어. 엄마는 수녀원에 계셔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정미수는 궁궐에서 잘 지내는 척했겠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1465년 4월 정미수가 10살이 되던 해입니다. 조선시대 왕실법도가 있었습니다. 왕과 왕세자가 아닌 남자는 10살이 되면 궁궐을 나가야 한다. 왜 이런 규칙이 있었을까요? 왕실의 혈통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0살이면 사춘기가 시작되는 나이잖아요. 왕실 여성들과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미리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정미수도 10살이 되면 궁궐을 나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정미수가 나가서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아버지는 역적으로 죽었습니다. 재산은 몰수당했어요. 친가 쪽 친척들도 다 연루되어 유배를 가거나 죽었습니다. 그럼 정미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거지가 되는 건가요? 정의왕후와 주변 사람들이 고민했을 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지? 그때 누군가 제안했을 겁니다. 경혜공주를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경혜공주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을 겁니다. 공주마마 정미수 도령이 이제 10살입니다. 궁을 나가야 하는데 공주마마께서 나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혜공주는 정업원에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4년 만에 듣는 아들 소식. 그것도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소식. 경혜공주는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나서야 하나? 하지만 그러려면 세조를 만나야 한다. 내 원수를, 동생을 죽이고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을. 며칠 밤을 고민했을 겁니다. 불경을 읽으며 염주를 돌리며 기도하며 그리고 결심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한편 1465년의 세조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세조는 이미 즉위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권력은 확고했죠. 반대 세력은 거의 다 제거했고 왕권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건강이 나빴습니다. 특히 피부병이 심했어요.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생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심한 아토피나 건성 같은 거였을까요? 둘째, 심리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조카 왕위를 빼앗고 조카를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아무리 권력을 위해서였다고 해도 양심의 가책은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세조는 불교에 심취했습니다. 왕실에서 불교 행사를 자주 열었고 절에 시주도 많이 했어요. 왜? 죄를 씻고 싶었던 거죠. 요즘으로 치면 쿠데타로 집권한 독재자가 나이 들어서 종교에 빠지는 거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1465년 4월, 세조의 피부병은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온몸이 종기로 뒤덮여서 잠도 못 잘 정도였다고 해요. 세조는 고통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나? 단종이 그 누나 경혜공주가 나를 저주하고 있나? 바로 그때 경혜공주가 세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1465년 4월 1일, 경혜공주는 정업원을 나섭니다. 4년 만에 절을 나서는 겁니다. 아들 정미수를 데리고 비구니복을 입은 31세 여성과 10살 소년. 두 사람은 궁궐로 향합니다. 경혜공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두려웠을 겁니다. 세조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어떡하지? 한편으로는 비장했을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다. 참아야 한다. 궁궐에 도착합니다. 세조가 있는 정각으로 안내됩니다. 그리고 마주칩니다. 경혜공주와 세조. 10년 만입니다. 1455년 개유정난 이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실록에는 정확한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종실록에 짧은 기록이 있습니다. 경혜공주가 정종의 아들을 데리고 왕을 아련하니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종으로 하여금 다시 죄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라고 말했다. 세조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죄책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조카 딸의 모습을 보니 자신이 한 일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이 아이의 동생을 죽였지. 남편도 죽였지. 이 아이를 비구니로 만들었지. 31세 경혜공주는 비구니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10년 전 21세의 화려한 공주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세조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다시 죄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예종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나처럼 하지 마라. 왕족을 죽이고 죄 없는 사람들을 박해하지 마라. 요즘으로 치면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이 아들에게 너는 나처럼 하지 마라. 민주주의를 지켜라라고 말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경혜공주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기록이 없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전하, 이 아이의 미래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는 역적으로 죽었지만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부디 이 아이만은 잘 돌봐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을 겁니다. 분노를 억누르며 자존심을 삼키며 말했을 거예요. 세조는 대답했을 겁니다. 알겠소. 정미수는 내가 돌보겠소. 벼슬도 주고 살 길도 마련해 주겠소. 그리고 경혜공주는 절을 했을 겁니다. 원수에게 머리를 숙인 거죠. 세조와의 만남 이후 정미수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미수는 궁궐을 나오지만 완전히 버려지지는 않습니다. 세조가 뒤를 봐주기로 했으니까요.
실제로 나중에 성종 때 정미수는 돈영부 벼슬을 하게 됩니다. 돈영부는 왕족 관련 업무를 보는 기관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왕실 재산 관리하는 부서 같은 거죠. 역적의 아들이 벼슬을 한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당연히 반대가 쏟아졌어요. 신하들이 상소를 올립니다. 정종은 역적입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조정에서 벼슬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성종은 거부합니다. 이것은 세조 할아버지의 뜻이다. 바꿀 수 없다. 그리고 반대 상소를 올린 신하들에게 경고합니다. 다시 이런 상소를 올리면 차명에 처하겠다. 성종이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왔을까요? 첫째, 정말로 세조의 유언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 정미수는 잘 돌봐주라. 둘째, 정의왕후 할머니의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정의왕후는 정미수를 어릴 때부터 키웠으니 애정이 있었을 거예요. 셋째, 성종 본인도 경혜공주를 동정했을 겁니다. 너무 불쌍한 인생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정미수는 벼슬을 하게 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1465년 세조와의 만남 이후 경혜공주는 다시 정업원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아들의 미래는 어느 정도 보장되었으니까요. 경혜공주는 마음이 좀 놓였을 겁니다. 아들은 이제 괜찮을 거야. 내 할 일은 다 했어. 그리고 정업원에서 조용히 지냅니다. 가끔 아들 정미수가 찾아왔을 겁니다. 어머니를 뵙기 위해.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아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짧은 만남이었겠지만 경혜공주에게는 큰 위안이었을 겁니다. 1468년 세조가 죽습니다. 경혜공주는 32세였습니다. 원수가 죽은 겁니다. 경혜공주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속으로는 드디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했을 거예요. 세조는 원수였지만 동시에 아들 정미수를 돌봐준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1469년 예종이 즉위합니다. 하지만 1년 만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예종의 조카 자을상군이 즉위합니다. 바로 성종이죠. 성종은 정미수와 함께 자란 사람입니다. 정의왕후 할머니 밑에서 같이 놀고 같이 공부했던 사이예요. 그래서 성종은 정미수를 각별히 대우했습니다. 그리고 경혜공주에게도 예를 갖췄어요. 1470년 정미수가 15살이 되어 돈영부 벼슬을 시작합니다. 경혜공주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들이 벼슬아치가 되었구나. 경혜공주는 세조와 정의왕후에게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집, 노비, 생활비, 그리고 아들의 미래. 이게 경혜공주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한편으로는 고마웠을 겁니다. 원수이지만 그래도 아들을 돌봐줘서 고맙다. 한편으로는 굴욕이었을 겁니다. 내가 원수의 시혜를 받고 있다니.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이게 보상인가? 동생과 남편 목숨값으로 집과 노비를 준 건가? 요즘으로 비유하면 어떨까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줍니다. 피해자는 그 돈이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비로 써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돈을 받는 게 너무 치욕스럽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내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건가? 아니면 매수당하는 건가? 경혜공주가 딱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선택했습니다. 자존심보다 아들의 미래가 중요하다고. 어쩌면 이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복수? 불가능합니다. 세조는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으니까요. 저항? 무의미합니다. 자신만 더 고생할 뿐이죠.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지키는 것. 그게 경혜공주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세조를 용서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죽을 때까지 세조를 원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경혜공주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세조를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협력해야 한다. 이게 경혜공주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비유하면 이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지만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협력합니다. 양육비도 주고받고 면회도 허락하고. 나는 저 사람이 싫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 경혜공주와 세조의 관계가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조가 경혜공주에게 노비를 내려주고 내수사로 하여금 집을 지어주게 했다. 공주가 매우 가난했기 때문이다. 가난했기 때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경혜공주가 정말 가난했다는 거죠. 왜 가난했을까요? 남편의 재산은 다 몰수당했고 자신의 재산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세조가 집과 노비를 준 겁니다.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게. 이게 보상일까요? 동정일까요? 아니면 죄책감의 표현일까요? 아마 다 섞여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경혜공주의 세 번째 에피소드였습니다. 4년 만에 정업원을 나와 원수 세조를 만난 경혜공주. 자존심을 굽히고 무릎을 꿇고 아들의 미래를 부탁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첫째, 모성애의 위대함입니다. 자존심보다 복수보다 자녀가 우선이었습니다. 둘째, 현실과의 타협입니다. 이상적으로는 복수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협력해야 합니다. 셋째, 용서와 협력의 차이입니다. 경혜공주는 세조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협력했습니다. 이 둘은 다른 겁니다. 넷째, 약자의 생존 전략입니다.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때 현명하게 협상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 다음 에피소드는 마지막 화입니다. 경혜공주의 마지막 12년 그리고 39세에 이른 죽음. 아들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눈을 감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저널 그날 경혜공주 특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3번의 여정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1세의 병상 시위, 3번의 유배지 유랑, 그리고 원수 세조와의 대면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죠. 오늘은 경혜공주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465년 세조를 만난 후부터 1474년 39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마지막 9년의 기록입니다. 아들 정미수가 벼슬을 시작합니다. 신하들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종이 지켜줍니다. 경혜공주는 아들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7개월 후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왜 하필 그 시점이었을까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걸까요? 한 맺힌 삶의 마지막,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1465년 4월 경혜공주가 세조를 만나고 다시 정업원으로 돌아간 후 세조의 건강은 더욱 악화됩니다. 피부병이 극심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해요. 신하들과 회의할 때도 고통스러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비유하면 심각한 자가 면역 질환이나 피부암 같은 걸 앓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조는 불교에 더욱 심취합니다. 절의 시주를 늘리고 불교 행사를 자주 열고 불경을 베끼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를 씻고 싶었던 거죠. 단종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죄. 요즘으로 치면 독재자가 말년에 종교에 빠져서 신이시여 제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1468년 9월 세조가 죽습니다. 52세였습니다. 임종 직전 세조는 아들 예종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록에 없지만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정미수를 잘 돌봐주어라. 경혜공주에게도 예를 다해라. 그리고 나처럼 하지 마라. 경혜공주는 정업원에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32세였습니다. 원수가 죽었습니다. 경혜공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후련했을까요? 아니면 공허했을까요? 아마 복잡했을 겁니다. 드디어 죽었구나. 하지만
동생도 남편도 돌아오지 않는다. 복수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세조가 죽어도 잃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합니다. 세조의 장남이죠. 예종은 아버지 세조와는 달랐습니다. 온화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예종은 즉위 후 경혜공주에게 예를 갖춥니다. 생활비를 지원하고 정미수도 계속 돌봐줍니다. 아마 아버지 세조의 유언을 지키려 했던 거겠죠. 하지만 예종은 재위 1년 2개월 만에 갑자기 죽습니다. 1469년 11월. 향년 20세. 왜 죽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병이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20대 초반에 급사한 거죠. 경혜공주는 또다시 충격을 받습니다. 33세였습니다. 세조가 죽고 이제 예종마저. 왕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겁니다. 경혜공주 입장에서는 또 불안했을 거예요. 이제 누가 우리를 돌봐주나? 예종이 죽자 문제가 생깁니다. 후계자가 없었거든요. 예종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렸어요. 장남이 겨우 4살, 차남은 2살. 4살짜리를 왕으로 앉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정의왕후가 나섭니다. 세조의 아내이자 예종의 어머니죠. 자을상군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자을상군은 누구냐? 세조의 둘째 아들 의경세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조의 손자이자 예종의 조카죠. 나이는 13세. 어리긴 하지만 4살보다는 낫습니다. 그렇게 자을상군이 즉위합니다. 바로 성종이죠. 13세 소년왕. 실권은 할머니 정의왕후가 줍니다. 수렴청정을 시작하는 거죠. 경혜공주에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성종은 정미수와 함께 자란 사람입니다. 정의왕후가 두 아이를 같이 키웠거든요.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자랐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같이 자란 친구 같은 관계죠. 그래서 성종은 정미수를 각별하게 대했습니다. 거의 형제처럼 여겼어요. 경혜공주는 이 소식을 듣고 안도했을 겁니다. 다행이다. 성종이 왕이 되었구나. 그럼 우리 아들은 안전하겠지. 1474년. 정미수가 19세가 됩니다. 성종은 정미수에게 벼슬을 내립니다. 돈영부 벼슬이었어요. 돈영부가 뭐냐? 왕족 관련 업무를 보는 기관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왕실 재산관리공단 같은 거죠. 정미수가 벼슬을 한다는 소식이 조정에 퍼지자 신하들이 발칵 뒤집힙니다. 344간원 사헌부 홍문관에서 맹렬하게 반대합니다. 정종은 역적입니다. 반역을 도모하다가 거열령을 당했습니다. 그런 역적의 아들이 어떻게 조정에서 벼슬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법도에 어긋납니다. 역적의 자손은 3대까지 벼슬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미수에게 벼슬을 준다면 앞으로 역적의 자손들도 다 벼슬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엄청난 반대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회에서 청문회 열고 야당이 총사퇴하겠다고 난리치는 거나 비슷합니다. 하지만 성종은 단호합니다. 안 된다. 이것은 세조 할아버지의 뜻이다. 바꿀 수 없다. 신하들이 계속 상소를 올립니다. 하루에 몇 통씩 올라옵니다. 성종은 화를 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상소를 올리는 자가 있다면 차명에 처하겠다. 차명이요. 목을 자르겠다는 겁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13살에 즉위한 성종이 이제 18세. 여전히 어리지만 왕권을 확립하려는 의지가 강했어요. 그리고 뒤에서 정의왕후 할머니가 힘을 실어줬습니다. 정미수는 내가 키운 아이다. 그 아이가 배수라는 것을 반대하는 자는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 정의왕후의 한마디에 신하들이 입을 닫습니다. 결국 정미수는 돈영부 벼슬을 시작합니다. 정미수가 벼슬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정업원의 경혜공주에게 전해집니다. 38세의 경혜공주. 출가한 지 12년째입니다. 아들이 드디어 벼슬을 하게 되었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울었을 겁니다.
기쁨의 눈물을. 역적의 아들. 거열령 당한 아버지의 아들. 그런 아들이 조정에서 벼슬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보통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세조의 배려, 정희왕후의 보살핌, 성종의 우정.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가능했던 일이었죠. 경혜공주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아들은 괜찮겠구나. 내가 죽어도 아들은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동안 경혜공주는 무엇 때문에 살았을까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딸도 있었지만 특히 장남 정미수.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살았던 거죠. 세조에게 머리 숙이고 굴욕을 참고 정업원에서 12년을 견딘 것도 다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안정되었습니다. 벼슬도 하고 성종의 보호도 받고 미래도 보장받았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 경혜공주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1474년 정미수가 벼슬을 시작한 지 약 7개월 후 겨울이었습니다. 경혜공주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집니다. 무슨 병이었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병이 위중하다고만 나와 있어요. 나이는 39세. 요즘 기준으로도 젊은 나이입니다. 조선시대에도 39세는 일찍 죽는 편이었어요. 경혜공주는 병상에 누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사람이 죽음을 예감할 때가 있잖아요. 경혜공주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경혜공주는 마지막으로 재산 정리를 합니다. 2012년에 발견된 경혜공주 분재기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분재기가 뭐냐? 재산 상속 문서예요. 이 문서는 경혜공주가 죽기 3일 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세 자녀에게 어떻게 나눠줄지 정리한 거죠. 장남 정미수, 차남 일찍 죽은 것으로 추정, 딸 3명에게 노비와 토지를 나눠줍니다. 이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 경혜공주는 완전히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노비도 있고 토지도 있었어요. 세조가 준 것들이죠. 둘째, 공주 신분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야사에서는 관비가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주 신분 그대로였어요. 셋째, 마지막까지 자식 생각을 했습니다. 죽기 3일 전까지 재산 정리를 하면서 이걸 아들에게, 이걸 딸에게. 요즘으로 치면 유언장을 쓴 거죠. 그리고 며칠 후 경혜공주가 세상을 떠납니다. 1474년 겨울, 향년 39세. 경혜공주는 왜 하필 그 시점에 죽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정미수가 벼슬을 시작한 게 1474년 초중반쯤으로 추정됩니다. 경혜공주가 죽은 게 1474년 겨울. 약 7개월 정도의 간격입니다. 7개월이면 어떤 의미일까요? 아들이 벼슬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을 겁니다. 신하들이 반대하는데 괜찮을까? 성종이 정말 지켜줄까?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확인됩니다. 아, 정말로 괜찮구나. 아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구나. 그제야 경혜공주는 마음을 놓았을 겁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리고 며칠 후 죽은 겁니다. 요즘으로 비유하면 어떨까요? 중병을 앓는 부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고 버팁니다. 왜? 자식의 결혼식을 보고 싶어서. 드디어 자식이 결혼합니다. 부모는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웃으며 축하해줍니다. 그리고 며칠 후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제 가도 된다. 경혜공주가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혜공주가 심각한 병을 앓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갑자기 죽었어요. 혹시 마음의 병이었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39년을 살면서 16세에 할아버지 세종 죽음, 18세에 아버지 문종 죽음, 21세에 계유정난, 동생 왕위 빼앗김, 22세에 사육신 사건, 23세에 단종 죽음,
26세의 남편 거열형, 27세의 비구니 출가. 이 모든 걸 겪었습니다. 그리고 12년을 정업원에서 버텼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이 이제 안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경혜공주의 몸과 마음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거죠. 이제 쉬어도 되겠지. 경혜공주가 죽자 성종은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호조에 명하여 경혜공주의 장례에 필요한 물자를 내려주게 했다. 장례 비용을 국가에서 댄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가장으로 치러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첫째, 경혜공주는 여전히 왕족이었습니다. 공주 신분이었으니까요. 둘째, 성종 본인의 감정도 있었을 겁니다. 정미수와 함께 자라면서 경혜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셋째, 할머니 정희왕후의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정희왕후는 경혜공주를 평생 미안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남편 세조가 저지른 일들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성종은 경혜공주의 장례를 극진히 치러줍니다. 정미수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울었을 겁니다. 실록에는 정미수의 효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정성껏 치렀다는 거죠. 19세 청년.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원수에게 머리 숙이고 12년을 절에서 지내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정미수는 어머니 무덤 앞에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경혜공주가 죽은 후 세상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정미수는 성종의 보호 아래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벼슬도 계속했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어요. 1698년 숙종 때 단종이 복권됩니다. 죽은 지 241년 만입니다. 노상군에서 다시 단종으로 왕으로 인정받은 거죠. 그리고 현덕왕 후 경혜공주의 어머니도 복권됩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복권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혜공주는 죄가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공주 신분을 유지했으니까요. 사육신의 복권. 1691년 숙종 때 사육신이 복권됩니다. 죽은 지 235년 만입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6사람이 역적에서 충신으로 인정받은 거죠. 안타깝게도 정종은 복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역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종의 역모는 좀 애매하거든요. 정말 역모를 계획했는지 아니면 누명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권 논의가 없었던 거죠. 경혜공주의 남편은 지금도 역사에서 역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혜공주는 조선시대에 어떻게 기억되었을까요? 사실 그리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종 자체가 오랫동안 금기였거든요. 단종 이야기를 하면 세조를 비판하는 거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었어요. 단종이 복권된 후에야 조금씩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에게 친누나가 있었는데 참 불쌍한 삶을 살았다더라. 야사에는 경혜공주가 관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경혜공주 분재기가 발견되면서 이게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죠. 경혜공주는 끝까지 공주였습니다. 비록 남편은 역적으로 죽었지만 본인의 신분은 유지했어요. 현대에 들어와서 경혜공주는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비극적인 여성. 권력의 희생양. 그래도 자식을 지킨 강한 어머니.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사극이나 소설에서도 가끔 등장합니다. 보통 단종 이야기에서 조연으로 나오죠. 하지만 경혜공주 본인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 너무 비극적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혜공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약자의 생존 전략. 경혜공주는 힘이 없었습니다. 여성이었고 왕족이었지만 권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를 활용했죠.
21세 때는 목숨을 무기로 세조를 협박했습니다. 31세 때는 자존심을 무기로 세조와 협상했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 정면 대결이 아니라 영리한 협상. 둘째, 모성애의 위대함. 경혜공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원수에게 머리를 숙이고 12년을 절에서 지내고 마지막까지 재산을 정리하며 자식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 자식만 잘 되면 된다. 이게 경혜공주의 일생이었습니다. 셋째, 용서와 협력의 차이. 경혜공주는 세조를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원망했겠죠. 하지만 협력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용서와 협력은 다릅니다. 감정적으로는 용서 못해도 현실적으로는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많잖아요. 이혼한 부부가 자녀 때문에 협력하고 정치적 라이벌이 국가를 위해 협력하고. 넷째, 삶의 목적. 경혜공주에게 삶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자식을 지키는 것. 그 목적이 달성되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삶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 목적이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다섯째, 역사의 아이러니. 경혜공주는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자 부자가 되고 증손자들은 잘 살았습니다.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한 세대의 고통이 다음 세대의 행복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이 힘들어도 다음 세대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4주에 걸친 경혜공주 이야기가 오늘로 끝났습니다. 제1부 21세의 병상 시위. 목숨을 건 협상. 제2부 3번의 유배지. 남편과 함께한 유랑. 제3부 원수를 만나다. 자식을 위한 굴욕. 제4부 39세의 죽음. 임무를 마친 어머니. 경혜공주의 39년은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싸웠고 협상했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아들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경혜공주는 실패한 삶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개인적으로는 불행했지만 어머니로서는 성공했습니다. 자식을 지켰으니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패자의 삶에서 더 큰 교훈을 얻습니다. 경혜공주는 권력 투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삶에서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4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경혜공주의 삶을 통해 우리는 역사가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는 것을,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아픔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역사 인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에필로그 경혜공주 향년 39세. 장남 정미수 성종 때 벼슬, 평탄한 삶. 1698년 단종 복권 사후 241년. 1691년 사육신 복권 사후 235년. 남편 정종 현재까지 복권되지 않음.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이다.